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2 1단원 역학의 두 번째 소단원인 중력과 일반 상대론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두 번째 차시로 가속좌표계와 등가원리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레벨 1에서처럼 좌표계 사이의 관계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르네 데카르트는 좌표계라는 해석 기하학의 출발점을 만들었고, 뉴턴은 운동의 법칙을 만들 때 데카르트의 좌표계를 이용해서 수학적인 절대 시공간을 정의했죠. 그리고 갈릴레오가 만든 관성의 법칙 역시 데카르트 좌표계를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뉴턴의 관성의 법칙 속에는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든 좌표계에서 똑같이 관성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 식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놓인 좌표계를 뉴턴이 가정한 절대 좌표계로 두고 이 좌표계에 대해서 라지 v의 속도로 상대 운동하고 있는 프라임 좌표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대 운동하는 두 좌표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절대 좌표계에서 기술하는 물체의 속도를 스몰 v로 두면 프라임 좌표계에서 보는 물체의 속도는 위치 관계가 스몰 r 마이너스 라지 r이기 때문에 이걸 시간에 대해 미분해서 스몰 v 마이너스 라지 v가 되죠. 우리는 이걸 상대 속도라 부릅니다. 여기서 만약에 프라임 좌표계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면 라지 v의 시간 변화율이 0이란 뜻이고, 이렇게 되면 프라임 좌표계에서 본 물체의 가속도인 스몰 v 마이너스 라지 v의 시간 변화율도 0이 되는 거죠. 즉 프라임 좌표계에서 관측할 때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절대 좌표계와 마찬가지로 관성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를 우리는 관성 좌표계라 부르죠. 관성의 법칙을 만족하는 좌표계는 자동으로 운동 제2 법칙도 만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대 좌표계와 관성 좌표계를 운동으로 구분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절대 좌표계도 관성 좌표계가 되는 거죠. 뉴턴의 절대 좌표계는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이 나오면서 그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동의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는 전부 관성 좌표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성 좌표계에서 본 프라임 좌표계의 가속도가 존재한다면 이 좌표계에서 본 물체는 관성의 법칙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어도 프라임 좌표계가 가진 가속도만큼 물체가 반대로 가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좌표계를 비관성 좌표계 혹은 가속 좌표계라 부릅니다. 비관성 좌표계에서는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의 법칙도 성립하지 않는 좌표계입니다. 대신 여기에 관성 좌표계에서 느끼지 못하는 추가적인 힘을 도입해서 비관성 좌표계에서도 운동의 법칙이 성립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요. 물체의 관성 질량을 mi로 두면 관성 좌표계에서 봤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없지만 비관성계에서는 마이너스 ma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관성계에서도 운동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비관성 좌표계에서 관성의 법칙을 만족시키기 위해 보정된 힘을 관성력이라 부르죠. 비관성계에서 관성력을 도입하면 운동의 법칙이 성립되는 걸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체의 힘 F가 작용했을 때 관성좌표계에서는 운동의 법칙에 따라서 같은 방향의 가속도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프라임 좌표계에서 측정하는 가속도는 상대 속도를 미분해서 이렇게 측정되어야 하는데요. 이건 비관성계에서 측정하는 힘이 관성좌표계에서 측정하는 힘에 관성력을 더한 값이 됩니다. 즉 비관성계에서는 관성력을 도입하는 것으로 운동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하는 거죠. 특수상대론에서는 관성좌표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했었는데요. 이렇게 좌표계가 가속하는 일반적인 상대좌표계 관계에 관한 이론이 바로 일반상대성 이론입니다. 물론 일반상대론에서 나타나는 시간 지연 효과는 다음 시간에 조금 다루긴 할 건데 본격적으로는 레벨 4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제 지표면과 같이 같은 중력장 속에 있는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생각하겠습니다. 물체는 중력장 속에 있기 때문에 두 물체에는 중력이 작용하겠죠. 물론 중력의 크기는 중력을 결정하는 질량인 중력 질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의 법칙에 의해서 물체에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생기게 되는데요. 물체의 가속도는 관성을 결정하는 관성 질량에 반비례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모든 물체가 중력만 작용하는 경우에 동일한 가속도로 낙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두 식을 연립한 결과로부터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최소한 비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가 중력장과 같다면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갈릴레이가 했던 낙하 실험은 중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질량과 가속을 결정하는 질량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었던 거죠. 갈릴레오의 실험 이후에도 수많은 실험적 증거들이 두 가지의 질량이 같다는 걸 말해주곤 있었지만 이게 왜 같은지 혹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관성계에서만 성립하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뒤에 비관성계에서도 성립하는 일반적인 상대성 이론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관성계는 관성력이 도입되어야 하는 좌표계죠. 관성력을 결정하는 질량은 관성질량인데요. 만약에 관성질량이 중력질량과 같다면 중력질량이 결정하는 중력은 본질적으로 관성력과 같은 종류의 힘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생각을 좀 더 발전시켜보면 관성력이라는 건 좌표계의 가속에 의해서 결정되는 양이기 때문에 관성질량은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는 좌표계와 관련된 물리량인데요. 이 물리량이 중력을 결정하는 중력질량과 같다는 건 중력은 시공간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물리량이라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운동하는 좌표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중력과 시공간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시공간의 성질로서 중력이 매우 잘 설명되기 때문에 관성질량과 중력질량이 같다는 관계식은 더 이상 경험적인 식이 아니라 중력을 해석하는 제1원리인 등가원리가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1915년 11월에 프로이센 과학 아카데미에 단 4페이지짜리 논문인 중력의 장방정식이라는 제목으로 투고합니다. 이 논문에는 중력이 시공간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말해주는 중력장 방정식이 유도되어 있죠. 이 중력장 방정식은 레벨 4에서 자세히 다룰 거고요. 여기서는 방정식의 좌변이 시공간의 곡률, 즉 시간과 공간이 휘어진 정도를 의미하고요. 우변은 에너지와 운동량, 즉 물질이나 물질에 준하는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는 결과를 의미한다는 것만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즉 아인슈타인은 등가 원리로부터 모든 가속 좌표계에서 해석하는 운동이 중력장 내에서의 운동과 원리적으로 같기 때문에 질량이 존재하면 시공간이 휘어지고 또 다른 질량체가 휘어진 시공간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중력이라 본 거죠. 이건 뉴턴의 만유인력, 즉 질량이 중력장을 형성하고 또 다른 질량체가 중력장과 상호작용한다는 해석과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등가 원리가 녹아 들어가면서 중력장이 시공간적 성질로 합쳐지게 된 거죠. 따라서 뉴턴의 만유인력은 질량끼리 상호작용하는 것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고전적인 중력 개념이 되는 거고, 지금의 중력은 중력과 관성력이 같은 종류의 힘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시공간의 특성인 거죠.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에서는 더 이상 고전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뉴턴의 만유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공간의 성질까지 모두 포괄하는 중력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레벨 2에서는 개념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고전적인 중력으로서 만유인력이라는 용어를 간간히 사용하겠지만 레벨 3부터는 중력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게 될 겁니다. 질문이 있어서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등가 원리의 결과로부터 관성력과 중력이 동의어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소적인 공간에서는 같습니다. 여기서 국소적이라는 말은 부피가 무한히 작은 공간의 미소 영역을 말하는 건데요. 이건 질량체가 공간에 형성하는 중력장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미소 지점에서는 하나의 가속좌 표계가 만드는 관성력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말로 모든 공간의 중력장이 균일하다면 관성력은 중력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미소 공간 하나하나는 선형적인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비선형적인 공간을 다룰 때에는 미분기하학을 사용해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중력적 방정식이 미분기하학 그 자체입니다. 관성력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제로 연습하겠습니다. 먼저 관성좌표계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라지 A의 크기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차가 있고 이 차량 내부에서 실에 매달린 채로 차와 함께 운동하는 질량이 M인 물체를 생각하겠습니다. 관성좌표계에서 이 물체를 보면 물체도 차와 똑같이 라지 A의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MA만큼의 알짜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물론 이 힘은 중력과 장력의 합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이번에는 이 물체를 관성좌표계에서 볼 때 오른쪽으로 A의 크기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가속좌표계에서 기술을 해보겠습니다. 가속좌표계에서 보면 차와 물체는 함께 등속도 운동하게 되죠. 이렇게 측정할 수 있으려면 프라임 좌표계에서는 정확히 MA만큼의 관성력이 추가로 관측되어야 하고 이 결과로 물체는 알짜 힘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속좌표계에서는 관성력 또한 중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G'이라는 중력장이 작용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가속좌표계에서는 중력과 장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성력에서 사용되는 질량 m은 엄밀하게는 관성 질량을 의미하고 중력이라고 표현한 mg에서의 질량 m은 엄밀하게 지구 질량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결정하는 중력 질량이죠. 이 두 가지 질량은 등가 원리에 의해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속좌표계에서는 동등한 효과를 만드는 하나의 중력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후로는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을 구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처럼 그냥 질량으로 통칭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평면에서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는 원판 위에서 질량이 m인 물체가 원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 r인 지점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원판과 함께 회전하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원판의 중심을 관성좌표계의 원점으로 두고 관성좌표계에서 힘을 기술해보면 중력과 수직항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고 마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서 물체의 위치를 원점으로 하는 프라임 좌표계를 도입해 보겠습니다. 이 좌표계의 원점은 물체와 함께 오메가의 각속도로 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좌표계는 원점 방향으로 R오메가 제곱의 크기를 가지는 가속 좌표계가 됩니다. 좌표계 자체가 회전하진 않지만 병진 가속에 대한 관성력의 개념만으로도 회전에 대한 관성력이 회전 중심으로부터 바깥쪽 방향으로 mr 오메가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회전 가속계에서의 관성력을 centrifugal force 원심력이라 부르는데요. 사실 이렇게 병진 운동에서의 가속의 결과를 회전에서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프라임 좌표계처럼 물체 위치에 원점만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물체의 한 지점은 정지한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물체가 제자리 회전하게 되는 건 고려되지 않습니다. 혹은 프라임 좌표계에서 볼 때 물체와 원판이 같이 정지한 게 아니라 물체를 중심으로 원판이 회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건 사실 제대로 된 원심력의 유도라 보긴 어렵습니다. 정확히는 회전하는 좌표계를 잡아야 하죠. 근데 이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레벨 3의 회전 운동에서 다룰 거고 여기서는 적어도 한 지점에 대한 원심력의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병진 운동에서의 가속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순간 가속좌표계에서 느끼는 중력은 원심력과 결합해서 G'으로 느끼게 되고요. 중력, 수직항력, 마찰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물체가 정지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원심력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예제로 풀었던 지구와 달 문제에서 지구를 중심에 고정해두고 달이 원운동하는 상황을 생각할게요. 달이 원운동하는 이유는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는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관성좌표계에서 달의 운동을 기술하는 방법이죠. 여기에 원심력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심력을 적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려면 지구와 달이 공간상에 고정되어 있다고 기술하는 달과 함께 회전하는 비관성 좌표계를 잡아야 하죠. 여기서는 지구의 중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비관성 회전 좌표계에서 추가로 관측되는 원심력을 기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신 이렇게 기술하면 달의 운동은 관성 좌표계에서처럼 원운동이 아니라 정지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원운동하는 이유를 중력과 원심력이 평형을 이뤄서라고 말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완전히 다른 체계의 해석입니다. 오히려 중력과 원심력은 등가 원리에 의해서 무중력 상태로 느끼기 때문에 달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훨씬 정확한 설명이죠. 뉴턴의 운동법칙과 만유인력 법칙으로 성공적으로 설명했던 기조력을 예로 들겠습니다. 먼저 질량이 라지 m인 천체 하나를 생각할게요. 그리고 이 천체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원운동하는 입자 하나를 생각하겠습니다. 이 입자는 천체가 만드는 중력장 G를 느끼게 될 거고 이 중력장이 구심 가속도 역할을 하면서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상황을 이 입자와 함께 운동하는 비관성 좌표계에서 보면 원심력에 의한 가속도가 추가적인 중력장을 만들어서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중력을 받는 대상 물체의 크기를 고려하겠습니다. 물체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 두면 물체의 양끝, 천체에 가까운 쪽과 먼 쪽에서 느끼는 천체의 중력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끝 부분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잡은 물체의 중심을 따라 움직이는 비관성 좌표계에서 기술하려면 물체의 중심이 느끼는 원심력에 의한 중력장을 더해줘야 하죠. 그러면 결국 물체의 양끝에서 느끼는 R자임은 위치에 따른 중력장의 차이에 의해서 천체가 존재하는 방향으로 늘어나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기가 존재하는 물체의 각 위치별로 받는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물체가 받게 되는 힘을 타이달 포스, 기조력 혹은 조성력이라 부릅니다. 실제 기조력은 좌우 방향의 힘뿐만 아니고 물체 위아래에 작용하는 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위아래 부분은 천체와 떨어진 거리가 물체 중심과 거의 같기 때문에 천체 방향으로의 힘은 거의 없고, 대신에 물체 모든 곳에서의 중력이 천체를 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비관성계에서 느끼는 원심력을 더해보면 결과적으로 천체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는 축소되도록 힘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기조력의 크기도 대략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천체에 가까운 지점에서의 중력장의 크기는 이 식을 계산해야 하죠. 그냥 계산하긴 좀 어렵고 살짝 변형해 보면 물체 크기 라지 R이 천체와의 거리 스몰 r에 비해서 충분히 작을 때 이렇게 근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중력장도 모두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천체에서 먼 부분의 중력장도 근사했을 때의 결과는 가까운 쪽의 중력장과 같은 크기로 계산됩니다. 이 중력장의 대상 질량을 곱하면 기조력이 되는 거죠. 기조력에 대한 자세한 계산은 레벨 3에서 할 거고요. 여기에서는 물체 크기가 있다면 천체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기조력이 물체가 천체 방향으로 길쭉해지도록 작용한다는 것만 인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구에서 나타나는 기조력은 달에 의한 효과가 가장 크죠.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지점에서는 달에 의해서 초록색 방향의 중력장, 즉 기조력이 작용하는데요. 지구에 있는 물질 중에서 변형되기 쉬운 물의 해수면 변화가 기조력의 영향을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해수는 달이 만드는 기조력에 따라서 달이 향하는 방향으로 두꺼워지게 되죠. 이게 바로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물론 달뿐만 아니라 태양에 의한 기조력도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조력은 천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해당 천체까지의 거리 세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태양과 달의 스펙을 비교해보면 태양의 기조력이 달의 기조력에 비해서 0.46배 혹은 달이 태양보다 2.2배 정도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이 나란한 방향으로 놓여 있다면 기조력의 효과가 더 커질 거고요. 수직한 방향에 놓여 있다면 기조력의 효과가 상쇄되겠죠. 그리고 새 천체는 거의 한 평면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극지방은 항상 썰물 상태가 될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이 뉴턴의 프린키피아 3권에 제시되어 있고요. 당시까지 설명하기 어려웠던 조수간만의 차이를 만유인력과 관성력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설명해냅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기조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체가 기조력에 의해서 파괴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물체도 반지름이 라지 R이고 질량이 스몰 m인 천체 수준이라고 생각해보면 지표면의 중력장의 크기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때 이 물체가 기조력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으려면 표면에서의 중력장의 크기가 외부 천체에 의한 초록색 중력장의 크기보다 커야 합니다. 이 식을 풀면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접근 가능한 최소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한계 거리를 로슈 한계라 부릅니다. 물론 이건 변형되지 않는 강체구의 표면에서의 자체 중력과 기조력이 같아지는 지점을 구한 건데요. 보통은 기조력에 의해서 천체가 변형되기 때문에 이 한계보다 좀 더 먼 거리에서부터 파괴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운동의 법칙이 성립하는 관성좌표계와 관성력을 도입해야 운동의 법칙이 성립하는 비관성좌표계 혹은 가속좌표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회전운동에 대한 관성력을 원심력이라 불렀죠. 그리고 예제에서 다뤘지만 뉴턴은 자신의 고전적인 중력, 즉 만유인력 법칙으로 당시까지 설명하기 어려웠던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원인인 기조력을 성공적으로 설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비관성계에서 도입되는 관성력이 중력과 원리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걸 등가 원리를 통해 설명했죠. 바로 관성질량과 중력질량이 같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한 겁니다. 이건 중력이 시공간의 성질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했고요. 뉴턴의 고전적인 중력 이론을 발전시켜서 새로운 중력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